이미 태풍의 영향권에 들어간 지역도 있습니다. 태풍 다나스의 예상 진로와 날씨 전망 집중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말에 피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금요일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시죠. 태풍 다나스가 내일 남해안에 상륙할 전망입니다. 이미 남부 지역은 최고 4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는데 앞으로 500mm 이상의 물폭탄이 더 쏟아질 것으로 예보돼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본이 멋대로 정한 강제징용 중재위 구성을 우리 정부가 거부하자 일본 측이 남관표 주일 한국 대사를 불러 항의했습니다. 우리 대사의 말을 중간에 끊는 무례를 범하는가 하면 추가 보복도 시사했습니다. 청와대는 일본 정부의 항의에 대해 국제법을 위반한 쪽은 오히려 일본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대화로 합리적 대안을 찾자고 제안했지만 추가 보복에 대해선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4조 5천억 원대 분식회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김태한 대표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됩니다. 분식회계 혐의 등으로는 첫 영장 심사를 받게 돼 법원의 판단이 주목됩니다. 어렵게 문을 연 6월 임시국회가 결국 추경안과 법안 처리 등을 위한 본회의를 열지 못한 채 종료됐습니다. 여야는 다음 주 초 7월 임시국회 소집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70대 남성이 차량을 몰고 주한 일본 대사관으로 진입하려다 실패하자 차량에 불을 질러 결국 숨졌습니다. 남성은 일본 정부에 대한 반감 때문에 일본 대사관에 가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 기소된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 씨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습니다. 석 달 만에 석방된 황 씨는 반성하고 선행을 하며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제5호 태풍 다나스가 우리나라를 향해 북상하고 있습니다. 올해 발생한 태풍 가운데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첫 태풍인데요. 네, 태풍이 점차 접근하면서 제주도 육상과 해상에 태풍특보가 내려졌습니다. 태풍의 길목인 제주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네, 유종민 기자. 네, 유종민입니다. 네, 지금 제주는 벌써 태풍의 직접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제주는 밤이 되면서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고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잠시 주춤했던 빗줄기는 다시 굵어졌습니다. 바람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최남단 마라도에는 순간 최대 풍속 15m 이상의 강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태풍이 북상하면서 먼 바다에는 태풍 경보가 발효됐습니다. 육상에 내려졌던 호우 경보도 태풍 경보로 강화됐습니다. 먼바다에는 최고 6m 이상의 높은 파도가 일고 있습니다. 이번 태풍은 내일 새벽과 아침 사이 제주에 가장 접근한 뒤 북상할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이 지나가는 동안 순간 최대 풍속 20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폭우입니다. 장마 영향으로 많은 비가 내려 도로와 주택 10여 곳이 이미 침수되는 피해가 난 가운데 산간 지역에 최대 700mm 이상의 비가 예보됐기 때문입니다. 저지대 침수 등 폭우에 따른 더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비바람의 항공기 운항은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저녁 8시 이후 모든 항공기 운항은 결항됐습니다. 여객선 운항도 전면 통제됐습니다. 도내 항포구에는 어선 2천여 척이 대피했습니다. 한라산 입선과 해수욕장 이벽도 전면 통제됐습니다. 제주도 재해대책본부는 비상근무 체제에 들어가 예찰 활동을 강화하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주에서 YTN 유종민입니다. 태풍 다나스는 내일 오전 전남 남해안으로 상륙한 뒤 남부 내륙을 통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기상센터 연결해서 자세한 태풍 정보 알아보겠습니다. 김수현 캐스터. 네, 기상센터입니다. 네, 좀 전에 보시는 것처럼 이 제주도가 태풍에 직접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현재 태풍의 위치 어디입니까?
네, 현재 5호 태풍 다나스는 소형급의 약한 세력을 유지한 채 시속 30km의 속도로 북상하고 있습니다. 강풍 반경이 약 250km인 점을 감안하면 현재 태풍의 위치는 제주도 서남서쪽 250km 이내에 들어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태풍은 계속해서 북동진하면서 내일 새벽 제주도 서쪽 해상을 지나 오전 11시쯤 진도 부근에 상륙하겠고 전남과 영남 내륙을 거쳐 밤 9시쯤 포항 부근 동해로 진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태풍이 가까워지면서 제주도와 남해 먼바다, 서해 남부 먼바다에 태풍 경보가 발효되는데요. 내일 새벽 남해 앞바다와 서해 남부 대부분 해상을 시작으로 오전에는 전남으로, 오후에는 그 밖의 남부와 동해 남부 전 해상으로 태풍특보가 확대되겠습니다. 현재 제주도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제주도만큼은 아니지만 남해안에도 시간당 10mm 이상의 다소 강한 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는데요. 밤사이 전국으로 비가 확대되겠고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시간당 50mm 이상의 그야말로 물폭탄이 떨어지겠습니다. 장마에 이어 태풍까지 겹치면서 제주 산간에는 500mm 안팎, 남해안에도 200mm 안팎의 폭우가 쏟아졌는데 이 지역에는 앞으로 500mm 이상, 남부 내륙에도 200mm 이상의 큰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산사태나 축대, 붕괴, 침수 등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대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을 비롯한 중서부 지역에는 10에서 7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기상센터였습니다. 강풍만큼이나 또는 강풍보다도 비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네, 논밭이나 시설 피해를 막기 위해서 어떻게 대비하고 행동해야 하는지 이문석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태풍 다나스는 바람도 바람이지만 최대 300mm의 비를 몰고 올 것으로 보여 단단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우선 논두렁이나 제방에 무너질 만한 곳이 없는지 미리 정비해야 합니다. 밭과 과수원은 배수로 깊이가 충분한지 살피고 넘어질 우려가 있는 나무는 버팀목이나 끈으로 고정하면 도움이 됩니다. 비닐하우스는 출입문과 환기창을 닫아 테이프로 고정하고 뼈대가 부러질 것 같으면 비닐을 아예 제거해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축사가 부실해 붕괴가 우려되면 보조기둥을 미리 설치해 두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이미 태풍이 근접해 강풍과 호우 영향권에 들어있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강한 비와 바람 속에선 절대 밖에서 작업해선 안 됩니다. 논이나 축사가 침수됐다 하더라도 비가 잦아들 때까지 기다렸다가 물꼬를 터주고 가축도 옮겨야 합니다. 집 근처에 산사태가 예상되면 안전한 곳으로 피해야 하는데 이때 마을 다리나 하천가 도로를 지난다면 안전한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지난해 여름철 태풍과 호우로 농작물 5만 5천여 헥타르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하고 기본적인 건 농작물이나 가축 피해보다 자신의 안전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지난 4월 대형 산불을 겪은 강원 지역도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산림이 불에 타 산사태 위험이 커진 데다 아직 응급복구가 끝나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김선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4월 큰 불이 났던 강릉시 옥계면. 검게 그을린 나무들이 앙상한 가지만 남은 채 흉물스럽게 서 있습니다. 불탄 나무를 베어내 헐벗은 산등성이는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듯 아슬아슬합니다. 조립식 주택에 사는 산불 이재민들은 태풍 북상 소식에 산사태가 큰 걱정입니다. 산빛 아래 임시로 천막을 덮어놨지만 불안을 씻어내기에는 역부족입니다. 태풍이 바람도 많이 불고 비도 많이 온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무가 비바람에 쓰러질까 봐 집으로 그게 이제 걱정스럽고 그다음에 이제 돌이 굴러내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불안한 상태에 지금 있습니다. 불이 난 산림은 일반 산림보다 산사태 위험성이 높습니다. 땅속 유기물이 사라져 빗물 흡수력이 떨어지고 흙을 잡아주는 뿌리의 힘도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차 피해가 우려되는 강원도 산불 피해 지역 45곳 가운데 3곳은 아직도 응급복구조차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응급복구를 마친 곳도 임시 방편에 불과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비가 많이 내릴 때는 신속한 대피가 최선입니다. 바람이 불지 않는데도 나무가 흔들리거나 경사면에서 갑자기 물이 솟구치면 산사태를 의심해야 합니다. 또 비상 상황 시 연락을 취할 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연락처와 대피소 위치를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민가가 드문 농촌 지역에서 혼자 사는 노인들은
전화 등 통신 수단을 확보하고 이웃과 연락망을 갖춰야 합니다. YTN 김선혜입니다. 낮은 지대에 있는 일반 가정의 침수나 강풍 피해도 우려됩니다. 가정에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그리고 만약에 사태가 발생하면 어디에서 도움을 구할 수 있는지 나혜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태풍 다나스가 몰고 올 수도 있는 초속 30m 바람과 시간당 300mm 폭우를 함께 맞아봤습니다. 뭐라도 잡지 않으면 가만히 서 있기가 힘듭니다. 실제 태풍 때는 몰아치는 비바람에 앞도 제대로 보기가 힘듭니다. 우산을 써도 이렇게 기둥부터 엿가락처럼 휘어서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번 태풍은 특히 장마전선과 합쳐지면서 많은 비를 동반할 것으로 보입니다. 집안에서는 싱크대나 화장실 등 배수시설이 막힌 곳은 없는지 미리 살펴봐야 합니다. 반지하 등 침수 우려가 있는 곳은 물막이판이나 모래주머니를 갖춰두는 게 좋습니다. 침수 취약 지역은 지자체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방지하기 위한 영유방지 시설, 그리고 침수가 됐을 때 신속하게 빗물을 배제하기 위한 양수기 설치 사업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께서 필요하시다면은 구청이나 동주민센터에 신청을 하시면은 구에서 무료로 지원과 설치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집 주변의 빗물바지도 꼼꼼히 점검해야 합니다. 그동안 하수도 냄새가 난다고 빗물바지를 덮어두었다면 다가오는 태풍철을 앞두고는 미리 걷어야 합니다. 강풍으로 인한 유리창 파손을 막으려면 창틀에 우유값 등을 끼워 창문과의 틈새를 메우는 게 중요합니다. 테이프나 젖은 신문지를 붙이는 게 효과가 없다는 얘기도 있지만 그래도 안 붙이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지붕이나 축대 등 시설물은 미리 보수하고 사진도 찍어두면 도움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풍수해 또는 화재보험 같은 걸 가입해 놓으셨더라도 피해 사실에 대한 이력을 또 내용을 더 확인을 하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파손된 시설, 특히 사유시설 같은 경우는 보수나 복구할 때 반드시 사전 찍어두시기를 당부드리는 겁니다. 일단 침수 피해가 발생하면 전기와 가스부터 차단해야 합니다. 누전 차단기를 내린 상황에선 혹시나 모를 가스 누출에 대비해 양초 대신 손전등이나 휴대전화를 이용해야 합니다. 감전이나 식수오염 등 2차 피해는 비가 그친 뒤에도 조심해야 합니다. 빠진 후에 바로 진입하실 경우 감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물이 빠진 후에는 가급적이면 이 관련 기관, 부서에 요청을 하셔서 이런 내부 보수 작업을 유지를 해주시다든가, 부득이하게 안으로 진입을 하셔야 되는 경우에는 철저하게 이 절연 장비들을 몸에 착용하신 후에 비상시 대피소 안내나 피해 신고는 119나 지자체 민원상담실, 지역번호의 120번 등으로 하면 됩니다. 실시간 재난 상황과 행동 요령은 행정안전부 국민재난안전포털이나 스마트폰 앱 안전디딤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제5호 태풍 다나스가 내일 전국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오늘 오후 6시부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3단계를 가동했습니다. 행안부는 진영장관 주재로 중대본 회의를 열어 최고 수준의 재난 대응 태세로 전환하고 호우 피해 대책을 중점 점검했습니다. 환경부는 한강 등 4개 홍수 통제소 상황실을 중심으로 24시간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홍수 조절 기능이 있는 20개 다목적 댐의 현재 평균 저수율은 47.1%로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고노다로 일본 외무성이 오늘 우리 대사를 불러 항의했습니다. 강제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해 제3국 중재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요구에 우리 정부가 답을 주지 않은 데 대한 건데요. 우리나라가 국제법을 어기고 있다며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추가 보복을 하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김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노다로 일본 외무상이 남관표 주일 한국 대사를 불러 일본 측이 정한 중재의 설치 요구 시한까지 한국 정부가 답변을 주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시정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仲裁を行うことができなかったのは非常に残念に思いますし、また韓国政府が国際法違反の状態をこれ以上野放しにしないように直ちに是正の措置を取られることを強く求めたいと思います。 남 대사는 정부에 잘 전달하겠다고 답한 뒤 일본의 일방적인 조치가 한일 관계의 근간을 해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양국 기업이 기금을 마련해 징용 피해자들에게 지급하자는 우리 정부 제안을 상기시키며 진지하게 논의하자고 다시 제안했습니다. 그러자 고노 외무상은 남 대사의 말까지 끊으며 한국 제안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고노 외무상은 남 대사와 짧은 대화를 나눈 뒤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내용의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必要に応じた適切な対応をしっかり取ってまいりたい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またこの大法院判決によって日本企業に実害が生じるようなことが万が一起これば必要な措置を適切に取っていくことになろうかと思います。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이달 초 수출 제한 조치에 이어 추가 보복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한국 정부의 중재 거부를 추가적인 협정 위반이라고 거듭 주장한 것도 추가 조치에 대한 명분 쌓기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오늘 고노 외무상은 우리 주일 대사를 불러 항의하는 과정에서 말을 끊고 일방적 주장을 하는 등 외교 결례를 범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고노 외무상의 결례는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도쿄 황보현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사전 약속대로 취재진 앞에서 고노다로 일본 외무상과 남관표 주일 한국 대사 순으로 모두 발언이 이어집니다. 한국政府にしっかりとこの状況を伝達し 징용 배상 판결은 국제법 위반이라는 기존 주장을 또 되풀이했습니다. 남 대사는 지난달 우리 정부 제안을 다시 설명하며 협조를 구했습니다. 우리 측이 함께 지혜를 모아 나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통역 내용을 가만히 듣고 있던 고노 외무상이 이때 갑자기 끼어듭니다. ちょっと待ってください。韓国側の提案は全く受け入れられるものでない。以前に韓国側にお伝えをしております。それを知らないふりをして改めて提案するのは極めて無礼でございます。 이미 자신은 똑같은 주장을 실컷 해놓고 남 대사가 우리 정부 입장을 다시 설명하자 버럭 무례라며 말까지 자른 게 오히려 무례라는 지적입니다. 고노 외무상은 지난해 10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 나왔을 때도 당시 이수은 대사를 불러놓고 악수도 청하지 않은 채 삐딱하게 앉아 결례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고노 외무상의 아나무인격 행동은 일본 기자들의 거센 반발을 사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정례 회견, 별 진전이 없는 러일 영토 분쟁 관련 질문이 나오자 관심 없다는 듯 안경을 만지고 물을 마시더니 귀를 긁어보고 옷을 털기까지 합니다. 그러더니 내놓은 대답이 걸작입니다. 次の質問どうぞ。 무성의한 대답에 항의해보지만 なんで次の質問どうぞと言うんですか。次の質問どうぞ。 이렇게 4번이나 기자 질문을 깔아뭉갠 고노 외무상은 이후 일본 주요 언론의 비판 기사가 잇따르자 나흘 만에 블로그를 통해 사과했습니다. 도쿄에서 YTN 황보현입니다. 우리나라가 국제법을 어겼다는 일본 고노 외무상의 발언 이후 청와대는 정면 반박에 나섰습니다.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기자회견을 열어서 국제법을 위반한 건 오히려 일본이라고 지적한 건데요. 우선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양국 협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일본이 일방적으로 수출 규제 조치에 나서서 자유무역 원칙을 훼손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애초에 강제징용이라는 반인도적 불법 행위로 국제법을 위반한 건 일본이 아니냐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앞서 고노 외무상이 시사한 것처럼 일본이 추가 보복 조치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우리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얍글자를 따서 지소미아라고 읽히기도 하는데요. 이 지소미아를 맞대응 카드로 쓸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지소미아는 한일 간 군사정보 직접 공유를 위해서 지난 2016년에 체결한 협정인데 특히 북한과 관련된 군사정보를 양국이 서로 주고받아왔습니다. 협정 당사자가 종료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1년 단위로 자동 재연장되는데 오는 8월 24일이 기한 만료일입니다. 군사 분야에서 유일하게 일본과 맺은 협정이라는 상징성도 있는데요. 정부가 이 협정의 폐기 또는 유지 등 모든 가능성을 검토하기로 한 겁니다. 앞서 미국 국무부는 이 지소미아가 지역 평화 유지와 북한 비핵화 달성의 중요한 수단이라며 협정 재연장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협정이 한미일 안보 협력의 기반인 만큼 미국이 한일 갈등 상황에 적극 관여하게 하는 변수가 될지 주목됩니다. 김도원, 김세호 기자가 차례로 보도합니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공식 기자회견을 열어 일본 외무상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우리가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일본 측의 계속된 주장은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선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이 강제징용자들에 대한 반인도적 범죄를 포함하지 않았다는 우리 대법원 판결을 정부가 무시할 수 없다는 점부터 밝혔습니다. 그래서 양국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의를 하고 있었는데 일본 정부가 일방적으로 수출 규제 조치에 나섰고 국제법을 위반한 당사자는 우리가 아닌 일본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G20 오사카 정상회의에서 발언한 자유무역 원칙, 나아가 글로벌 밸류 체인도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치라는 점에서 오히려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는 주체는 일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본이 요구한 제3국 중재위 설치 시한 역시 일본이 마음대로 설정한 것이고 동의한 적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수출 규제 조치의 이유에 관해 일본이 계속 징용 판결, 수출 관리 문제 등으로 말을 바꾸는 논리적 모순도 지적했습니다. 대화로 합리적 대안을 찾자면서 추가적 보복 조치에 대한 경고도 함께 보냈습니다. 일측은 부당한 수출 규제 조치를 철회하고 상황을 추가적으로 악화시키는 발언과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와 함께 청와대는 일본이 추가 보복에 나설 경우 바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안보 사안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에 관해 모호성을 유지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하겠다며 협정을 통해 양국이 공유하는 정보의 질과 양, 유용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연장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무역 보복 조치와 연계하지 않는다며 협정 유지가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는데 우리 내부 결론을 간파하기 어렵게 하는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오는 21일 참의원 선거 뒤에는 일본 정부의 자세가 달라질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청와대 관계자는 단호하게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사태 장기화 가능성까지 대비하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등 모든 선택지를 고려하겠다. 한일 갈등 문제와 관련해 청와대가 밝힌 입장입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지난 2016년 미국의 적극적 요구로 일본과 맺은 첫 군사협정인데 한일 관계의 또 다른 가늠자입니다. 대북 문제에 대해 두 나라가 서로 내밀한 정보를 주고받는 것을 약속한 협정인데 유사시 이를 철회할 수도 있음을 내비친 건 정부의 단호한 의지를 그대로 보여준 것으로 해석됩니다. 나아가 한미일 협력을 중시하는 미국에 대해서도 일본의 부당한 조치에 적극 나서달라는 점을 에둘러 말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한미일 안보 협력의 기반이 되는 지소미아를 파기하면 미국의 국익에도 부담이 되는 만큼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일본을 설득해달라는 취지로 보입니다. 앞서 미국의 소리방송은 미 국무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연장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고 보도할 정도로 중국의 부상에 맞서 한미일을 중심으로 동북아 전략을 짜고 있는 미국도 이 협정에 적지 않은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다음 달로 다가온 군사정보보호협정 재연장 여부가 한일 갈등 상황과 맞물려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한미 동맹까지 고려해야 하는 예민한 문제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한일 갈등에 어떤 변수로 등장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가 길어질 조짐을 보이면서 국내 업체들도 탈일본화에 착수했습니다. LG 디스플레이는 일본산 불화수소 대신 국내 제품을 사용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고, 삼성전자는 국내 협력사에 일본산 소재를 최대한 확보하라고 공식 요청했습니다. 이하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의 3가지 수출 규제 품목 가운데 폴리이미드와 불화수소 등 2가지를 사용하는 LG 디스플레이. 폴리이미드는 중국산을 써왔지만 불화수소는 일본 스텔라사의 고순도 제품을 사용해 수출 규제의 영향권 내에 있습니다. 일본의 조치 이후 국내외 대체 가능 소재의 성능을 실험해온 LG 디스플레이는 최근 국산 불화수소를 사용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국내 한 업체가 만든 고순도 불화수소에 대한 최종 실험을 진행하고 있고, 별다른 문제가 발견되지 않으면 곧바로 시험 생산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국내 기업 제품을 포함해 중국과 타이완에서 생산한 불화수소를 테스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삼성전자는 이와 함께 스마트폰과 가전사업 협력사에 긴급히 공문을 보내 일본산 소재와 부품 재고를 91분 이상 확보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가능한 이번 달 말까지, 늦어도 다음 달 15일까지로 시한을 정했습니다. 확보한 물량을 다 쓰지 못하면 책임지겠다는 조건까지 달았습니다. 최악의 경우 3개월 정도 지연될 수 있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모든 재고를 3개월 이상을 맞추라는 요청이 있었던 것 같고요. 중장기적으로 일본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서 향후에 비슷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 큰 타격이 입지 않겠다라는. 일본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한 제3국 중재위 구성에 대한 답변 시한이 지나면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 수출 규제 대상도 현재 세계에서 최대 857개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이에 대비한 우리 기업들의 탈일본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YTN 이하린입니다. 정부가 일본 수출 규제 대응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특별 연장 근로를 인정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일본 수출 규제 대응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본 수출 규제 품목 관련 업체에 대해 특별 연장 근로를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연구개발 인력의 재량 근로제가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이번 달 말까지 재량 근로와 관련한 지침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영국의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일본의 한국 수출 규제 강화는 근시안적이며 무모한 일본의 자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잡지는 한일 무역 분쟁 사이에서 울리는 트럼프의 메아리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현재 아시아에서 벌어지는 일본과 한국의 싸움은 트럼프 대통령이 일으킨 것만큼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이어 한국 기업들은 세계 지배적인 메모리 반도체 생산업체로 만약 일본이 수출을 중단하면 그 고통은 전 세계로 퍼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오늘 새벽 주한 일본 대사관 앞에서 한 남성이 차를 몰고 진입하려다 실패하자 타고 있던 차량에 불을 질렀습니다. 구조된 지 9시간 만에 숨을 거뒀는데요. 이 남성의 장인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라는 게 유족의 진술입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른 새벽 주한 일본 대사관이 입주한 빌딩 앞에서 호스를 든 소방대원들이 분주히 움직입니다. 잠시 뒤 실내가 완전히 타버린 승합차 안에서 운전자가 구조됐습니다. 새벽 3시 20분쯤 78살 김모 씨가 승합차를 몰고 일본 대사관이 있는 빌딩의 정문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주변을 경비하던 경찰의 제지를 받아 실패하자 김 씨는 곧바로 차량에 불을 질렀습니다. 의경들이 먼저 발견하고 난 뒤에 저희한테 신고를 한 거고. 불은 10분 만에 꺼졌지만 김 씨는 온몸에 심한 화상을 입었고 결국 9시간 만에 숨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가 몰았던 차량은 하루 전 지인에게서 빌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차 안에서 20리터짜리 휘발유 2통과 부탄가스 20여 개, 라이터도 발견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김 씨가 분신을 시도하기 위해 미리 준비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 씨는 범행 전 지인과의 통화에서 일본에 대한 반감 때문에 사고를 내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유가족들은 김 씨의 장인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라고 진술했습니다. 일본에 대해서 반감이 갖고 있는 그런 뉘앙스였다. 근데 정확한 문구는 기억이 잘 안 난다. 그래서 자기도 별일 없을 줄 알았다. 경찰은 과학수사대에 차량 감식을 의뢰하고 김 씨의 휴대전화를 분석하는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네, 한일 갈등 상황에서 더 충격적이고 안타까운 사건 소식이었습니다. 내일 서울 도심에서는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를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가 잇따라 열립니다. 민중공동행동 등 97개 단체는 내일 오후 6시부터 옛 일본 대사관 소녀상 앞에서 대규모 촛불 집회를 진행합니다. 참가 단체들은 무역 보복 조치를 결정한 아베 총리를 규탄하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를 포함한 정부의 단호한 대응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김태한 대표가 오늘 구속영장 심사를 받았습니다. 앞서 증거인멸 지시 혐의만으로 청구됐던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됐는데요. 분식회계 혐의 등이 적용된 이번 구속영장은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신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김태한 대표가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도착합니다. 굳은 표정의 김 대표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 없이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분식회계 혐의 인정하세요? 분식회계 지시하셨습니까? 김 대표는 자본시장법과 외부감사법 위반, 횡령과 증거인멸교사 등 모두 4가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는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만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한 차례 기각됐지만 이번엔 검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분식회계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김 대표가 고의 분식회계로 회사 가치 4조 5천억 원을 부풀리고 이를 토대로 작성된 허위 자료를 코스피 상장에 이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대가로 회사 돈 30억 원을 횡령한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김 대표가 지난 2017년 삼성바이오 주식을 사들인 뒤 비용 일부를 회사 돈으로 3년에 걸쳐 나눠 받았다는 겁니다. 김 대표 측은 지난 2016년 11월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이 성공적으로 이뤄진 만큼 적절한 보수로 받은 돈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검찰은 상장 자체가 부정하다고 보는 데다 이사회 의결도 없이 기존 성과급 체계와 다른 방식으로 돈을 받은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김 대표와 함께 삼성바이오로직스 재경 담당 김모 전부와 신모 상무도 관련 혐의로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분식회계 본안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은 밤늦게 나올 전망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네, 앞서 들으신 것처럼 검찰은 김태한 대표 외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재무를 총괄해온 김모 전무의 구속영장도 청구했는데요. 김 전무는 분식회계 혐의를 상당 부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삼성 임원이 분식회계 혐의를 인정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박기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해 5월에 열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긴급 기자회견. 회사의 주요 인사들이 나서 분식회계 혐의가 인정된다는 금융감독원의 특별 감리 결과를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당시 기자회견에 참석했던 김모 전무는 지난 2014년부터 경영자원혁신센터장을 맡아 재무와 인사를 총괄한 인물로 꼽힙니다. 최근에는 분식회계 수사와 관련해 여러 차례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혐의를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전무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회사 바이오에피스의 가치를 재평가하던 지난 2014년도와 2015년도 위법한 회계 처리가 있었다고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이후 2016년과 2017년에는 회계법인에 아예 조작된 자료를 건네는 수법으로 재무제표가 조작됐다는 내용 역시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바이오에피스 콜업 시점 평가를 맡은 한영회계법인에 최종 보고서를 삼성이 원하는 수치에 맞춰줄 것을 요구했고 이를 위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바이오에피스의 사업 계획서를 직접 조작해 한영 측에 건넸다는 겁니다. 보고서 작성에 관여한 한영회계법인 관계자들 역시 삼성 측의 요구에 따라 수치를 맞춰 나갔고 조작한 사업 계획서를 보고서에 반영한 것도 삼성 측과 협의한 결과라고 털어놓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렇게 조작된 한영회계법인의 보고서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재무제표에 반영되는 등 통합 삼성물산 출범 이후에도 분식회계가 계속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YTN 박기환입니다.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됐던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 씨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석방됐습니다. 석 달여 만에 구치소에서 풀려난 황 씨는 앞으로 선행을 하며 살겠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흰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황하나 씨가 구치소 밖으로 걸어 나옵니다. 구속된 지 석 달 만에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된 겁니다. 그동안 저 때문에 고생 많으신 분들께 감사 인사 전하고 싶고 다시는 잘못 저지르지 않고 선행하며 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수원지방법원은 황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추징금 220여만 원과 보호관찰, 약물치료 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황 씨가 단순히 투약을 목적으로 필로폰 등을 사들였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사실도 참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황 씨는 지난 2015년 3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4년 가까이 묻혀있던 이 사건은 지난 4월 당시 담당 경찰관이 봐주기 수사로 덮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재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옛 연인 박유천 씨와 7차례 필로폰을 구매하고 투약한 혐의까지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담당 경찰관은 직무유기에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켜서 정말 죄송합니다. 깊이 반성 중입니다. 앞서 재판에 넘겨졌던 박 씨는 역시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났습니다. 박 씨의 경우 검찰과 피고인 모두 항소를 포기하면서 1심 판결이 확정됐는데 황 씨도 항소 의사가 없다고 밝혀 이번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국회 앞 집회에서 불법 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됐다가 풀려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은 오늘 특수공무집행 방해 치상 등 혐의로 김 위원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와 올해 4차례에 걸쳐 국회 앞 집회에서 경찰 차단벽을 뚫고 국회로 진입하는 등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어렵게 문을 열었습니다만 아무것도 못 해보고 닫습니다. 6월 임시국회 결국 추경안과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지 못하고 끝났는데요. 추경안이 사상 처음으로 무산될 위기에 처했는데 여야는 다음 주 초 7월 임시국회 소집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당장 국회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처리하자는 더불어민주당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 건의안 표결이나 북한 어선 사건 국정조사라도 하자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까지 똑같은 목소리로 논의는 헛돌았고 회동은 소득이 없었습니다. 합의가 안 된 거죠. 특별히 진전된 것이 없습니다. 답답한 상황입니다.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다시 만났지만 역시나 엇박자. 추경을 볼모로 한 정쟁이 반복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말 큰 자괴감을 느낍니다. 제가 협상 당사자가 아니었으면은 이거보다 더 강력하게 비판하고 또 비난도 하고 싶습니다. 민주당의 태도는 한마디로 야당은 무시하고 가자. 닥치고 추경만 해내라. 그런데 그 추경은 부실덩어리입니다. 이처럼 감경 발언을 하면서도 세 번째로 다시 회동하며 안간힘을 썼지만 극적인 담판은 없었습니다. 결국 패스트트랙 정국 이후 어렵게 문을 연 6월 국회는 법안 처리 등을 위한 본회의 한 번 열지 못한 채 빈손으로 끝났습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회에 제출된 추경안이 불발될 위기에 처한 겁니다. 다만 여야는 오는 2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을 처리하고 추경안을 다루고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차수 변경을 통해 추경안 심사를 이어가기로 합의했습니다. 추경안 심사가 물리적으로 오늘 내에 할 수가 없답니다. 예결 특위를 계속 가동해 추경안 심사를 심도 있게 지속한다. 여야는 오는 22일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다시 만나 7월 임시국회 소집 문제 등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KBS가 어제 9시 뉴스에서 일본 제품 불매와 관련한 소식을 전하면서 내보낸 화면이 자유한국당의 반발을 불렀습니다. 일장기 속에 한국당 로고가 들어간 영상이 방송에 나간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회동에서 한국당의 반대로 만족할 만한 결과를 내지 못했다고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우철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전체 회의에 등장한 KBS 9시 뉴스 화면입니다. 일본 제품 불매 관련 보도인데 자유한국당을 상징하는 횃불 모양 로고가 일장기 속에 담겨 있고 안 뽑아요라는 문구가 쓰여 있습니다. 한국당은 공영방송이 제1야당을 친일로 몰아가려는 공격이자 명백한 총선 개입이라고 강력 반발했습니다. 반일몰이 친일 프레임을 씌우는 것과 동시에 지금 이게 정부 여당의 그리고 청와대와 여당의 이 기승전총 모든 것이 지금 내년 총선을 향하는 거기에 보조를 맞추는. 또 시사 프로그램 청와대 외압 의혹 등의 질의를 위해 여야 합의로 출석을 요구한 KBS 양승동 사장이 연거푸 출석을 거부한 점도 문제 삼아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한국당 의원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단체로 KBS 앞으로 몰려가 법적 조치를 단계적으로 밟는 건 물론 수신료 거부 운동에도 나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권의 홍위병, 여당의 기관방송 KBS는 해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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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회동에서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 대응과 관련해 한국당의 반대가 걸림돌이 됐다고 거듭 저격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끝까지 일본에 대해서 부담 주는 것은 안 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역력하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이에 맞서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문 대통령이 현장을 잘 알고 있는지 걱정스럽다고 화살을 돌리면서 오히려 숙제가 많다고 반격했습니다. 아직도 우리 해야 할 일들이 많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초당적인 협력을 한다고 했지만은 그게 또 잘 이루어지겠나. 두 나라 국민 정서에 예민한 사안인 한일 간의 갈등이 국내 정치권으로도 불똥이 튄 모양새입니다. YTN 우철입니다. 공직자가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적인 이해를 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법안이 입법 예고됐습니다. 이번 법안은 모든 공직자는 물론 국회의원도 적용받도록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과연 국회 벽을 넘을 수 있을까요? 김승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초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매입을 두고 정치권과 언론은 부동산 투기다 아니다 이견이 분분했습니다. 특히 당시 문화체육관광위 간사인 손 의원이 목포시로부터 받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매입했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부동산 투기 여부를 떠나 손 의원의 목포 부동산 건은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직자가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인적 이득을 보는 것을 막기 위해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 법안은 2012년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정부안에 포함돼 있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제외됐던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다시 입법화한 것입니다. 제정안은 공직자가 직무수행 과정에서 직면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을 예방 관리할 수 있도록 8개의 세부 행위 기준을 담았습니다. 먼저 공직자는 직무수행 과정에서 자신과 직무 관련자 사이에 사적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면 소속 기관장에게 이를 신고해 해당 업무에서 스스로 빠져야 합니다. 특히 공직자가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본인과 3자에게 이익을 주는 행위를 엄격히 막고 이를 어기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실제로 이익이 실현되지 않았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또 차관급 이상 공무원, 국회의원, 시도지사와 시장, 군수구청장, 교육감과 공공기관장 등 고위 공직자는 공직 임용 전 3년간의 민간 활동 내역을 제출하도록 하고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소속 고위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권익위는 다음 달 28일까지 40일간의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쳐 정부안을 올해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2016년 청탁금지법 제정 당시 국회의 이해관계에 부딪혀
좌초했던 법안인 만큼 다시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YTN 김승재입니다. 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 등 최근 일련의 군 기강 회의 사항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국군 통수권자로서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정경도 국방부 장관을 중심으로 엄중하게 대응해 나가고 있다고 말해 야당의 교체 요구에 선을 긋는 발언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문 대통령 발언 듣겠습니다. 우리 내부의 이념 갈등이 여전히 있지만 적어도 한반도에 다시는 전쟁이 없어야 한다라는 데에는 인식이 같을 것입니다. 최근 벌어진 몇 가지 일로 우리 군의 기강과 또 경계 태세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국군 통수권자로서 책임을 느끼며 국방부 장관과 또 합참 의장을 중심으로 엄중하게 대응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주국방은 독립된 국가라면 이루어야 할 기본 목표입니다. 자주국방의 힘 위에서 한미동맹은 더 굳건해질 수 있습니다.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은 연합방위 능력을 더 강화시켜서 한미동맹을 더욱더 발전시켜 나가게 될 것입니다. 현대그룹은 정전 회장 16주기를 맞아 다음 달 4일 금강산 추모 행사를 검토했지만 북측 의견을 고려해 올해는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난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북측의 의사를 확인한 결과 이번 행사는 내부 사정으로 진행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전 회장의 금강산 추모 행사가 열리지 않은 것은 지난 2016년과 17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자행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의 대표적 사례인 팝업 시어터 사태와 관련해 정부 기관이 공개 사과했습니다. 국가의 폭력에 예술 혼이 짓밟힌 피해자들이 직접 사과를 받은 건 4년 만에 처음인데 재발 방지 대책 등은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이규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015년 팝업 시어터 공연을 방해하고 검열한 데 대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시 피해 예술인들과 예술위원회 직원들 앞에서 공개 사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든든한 지원자가 되어야 할 예술위원회가 본분을 다하지 않고 사명마저 저버린 이러한 잘못에 대해 늦게나마 진심으로 사과드리고자 합니다. 창작 활동을 방해한 국가 폭력이라고 규정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팝업 셔터 사태는 지난 2015년 10월 예술위 간부들이 직접 나서 연극 이하이 공연을 방해한 대표적인 블랙리스트 사건입니다. 당시 공연 장면이 세월호 참사를 연상시킨다는 이유였습니다. 소리를 질렀어요. 관객분들한테까지. 굉장히 흥분하신 상태로 뭐 하시는 거냐. 이거 하시면 안 돼요. 막 이렇게까지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후식이나 포켓도와 불신의심 등 후속 작품도 사전 검열로 인해 결국 공연이 취소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앞서 예술위 등의 사과가 있었지만 사과의 진정성과 관계자 징계 수위 등 후속 조치는 피해자들의 기대에 한참 미치지 못했습니다. 한국예술위원회의 이번 공개 사과에도 예술인들의 비판은 쉽게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재발 방지 대책과 함께 당시 사태에 관여한 예술위 간부 등 당사자의 진정한 사과가 뒤따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시간을 시작으로 지난 시간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상처 주었던 모든 예술가들과 더욱 긴밀히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의 사과가 가진 무게이며 강력한 자기 반성 의지라고 생각하고 각오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YTN 이교준입니다. 우리 공화당이 광화문 광장 부근에 다시 천막을 설치했다가 자진 철수했습니다. 서울중구청이 우리 공화당 측에 서울 파이낸스 센터 빌딩 앞에 설치한 천막 3개동을 자진 철거하라고 통보한 데 이어 강제 철거까지 예고하자 공화당 측은 8시간 만에 천막을 철거했습니다. 공화당 측은 불필요한 물리적 충돌을 피하려 철거를 결정했다며 조만간 광화문 광장에 다시 천막을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교토의 애니메이션 제작 회사에서 어제 발생한 방화 사건의 범인이 범행 동기에 대해 소설을 훔친 것에 불만이 있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교토시 후시미에 있는 교토 애니메이션 스튜디오 건물에서 방화로 33명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현장 인근에서 경찰에 붙잡힌 41살 아오바 신지가 이같이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경찰은 아오바가 작품 등을 둘러싸고 교토 애니메이션 측에 일방적인 반감을 가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고3 학생 10명이 목숨을 잃거나 다쳤던 강릉 펜션 가스 누출 사고의 1심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사고에 책임 있는 9명에게 모두 유죄를 선고하고 이 가운데 4명에게는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송세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맞물려 있어야 할 보일러 본체와 배기관이 어긋나 있습니다. 이 틈으로 일산화탄소가 새어나와 펜션에 묵고 있던 고3 학생 3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쳤습니다. 재판부는 보일러를 설치한 무자격 일용직 노동자와 시공업체 대표에게 각각 금고 2년과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배기관을 자른 뒤 규격보다 3cm가량 짧게 배기구에 넣고 내열, 실리콘 등으로 마감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됐습니다. 또 설치 기준에 맞지 않는 보일러에 합격 판정을 내린 가스안전공사 검사원과 보일러 점검을 소홀히 한 펜션 운영자는 각각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밖에 펜션 시공업자와 가스 공급업체 대표 등 나머지 5명도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9명 모두 유죄가 인정된 겁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각 단계에서 주의 의무를 다했다면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숨진 학생의 어머니는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에 비해서 너무 가벼운 처벌이라는 생각이 드니까 너무 기가 막혀요. 생존 학생 7명도 대부분 아직 일상으로 복귀하지 못할 만큼 후유증에 시달리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상황이 좀 심각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예전보다 인지 능력이 많이 좀 저하된 상황이기 때문에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피해 학생 측 변호인은 1심 선고 결과에 유감을 나타내며 검찰이 항소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보일러 시공 노동자 등 일부 피고인 측 변호인 역시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구형보다 형량이 낮게 나온 피고인들을 상대로 항소할지 결정할 방침입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노로바이러스와 말라리아, C형 간염, 인간 면역 결핍 바이러스 등 간이 감염 검사 7종에 대해 9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 환자가 전액 부담하던 검사비와 소모품 비용이 절반에서 10분의 1 이하로 대폭 줄어들게 됩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신속한 검사가 필요한 노로바이러스 등 간이 감염 검사와 중증 뇌 심장 질환 검사와 처치 등에 대해 9월 1일부터 보험급여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뱃속에 있다가 전쟁 끝났다는 얘기를 들어야 되겠네. 10시에 사인했거예요 드셨죠? 대선님 세 번째 대표를 축하드립니다. 만대 한 세 번째 온 것 같은데. 2.5네요. 대통령께
쪽에서는 어떤 핵심 소재, 부품 장비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 제도적 지원책을 강구하기로 하는 조항을 꼭 들어가야 된다. 자당 대표들은 다 전적으로 공감을 했고, 자유한국당에서 예산이 수반될 수 있다는 이유로 계속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 경제의 펀더멘털 및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함께 논의한다. 이런 식으로 좀 소재 부품 장비 산업에 대한 법적 제도적 지원 문 대통령께서 강력히 희망하고 황교안 대표를 여러 다른 야당 대표들이 설득해서 간신히 포함된 조항이 핵심 소재 부품 장비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 제도적 지원 대책을 강구하기로 한다. 이 문구를 넣자고 했는데 지금 최종적으로 그 경쟁력 강화로 이렇게 된 겁니다. 당초 그거 빼자고 할 거라면 상상도 못했어요. 예. 소득주도 성장 폐기와 또 이에 대한 정책 대전환을 결단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대통령도 큰 틀에 동의를 해주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발표문에 나와 있는 3번에 국가 경제의 펀더멘털 및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한다라고 하는 공동 발표문이 있는데 이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어제 도출한 공동 발표문.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한 공동의 인식과 초당적 대응 방침이 담겨 있죠. 이 발표문이 나오기까지 청와대 회동 현장에서 어떤 목소리가 오갔는지 뒷이야기가 하나씩 나오고 있습니다.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이종훈 정치평론가와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주제어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어제 다들 많이 도와주셔서 잘 마무리하고 왔습니다. 그 자리에서 요청한 것은 한 7가지 정도 초당적인 협력을 한다고 했지만은 그게 또 잘 이루어지겠나. 우리는 지금 당장 지금 8월 말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갱신하게 되는데 아니 안보상 신뢰가 없는 나라인데 어떻게 군사정보를 서로 교류하고 보호합니까? 이 부분을 어제 이제 야당 심상정 대표가 제가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황교안 대표 신중을 가지 마시고 황교안 대표만 반대하시죠. 그러니까 이 문안만 그렇죠. 이 문안만 봐갖고는 어제 현장에서는 소재 부품에 대한 법적 제도적 지원을 강구하자는 것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그렇게 난색을 표명한 것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은 저녁을 같이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일정이 있어서 저는 참석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깨졌습니다. 정치는 통 크게 해야 합니다. 네, 일단 두 분은 어제 나온 공동 발표문 내용 면에서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저는 굉장히 부족하다고 봅니다. 1년 4개월 만에 일단 여야 대표와 대통령이 만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거기다 지금은 일본의 수출 규제로 해서 국가적 위기 상황에 만난 것인데 뭔가 국가적 지도자들이 만나면 정말 국민을 좀 안심시켜줘야 될 그런 어떤 합의들이 나와 있어야 됐었고 더군다나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어제 회동을 보고 정말 한국이 똘똘 뭉쳤구나.
라는 인상을 분명히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저는 아마 어제 일본의 고노 회상이 우리 대사를 불러서 저는 홀대를 했던 상황을 보면 어제 청와대 회동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지도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결국 우리 정치권이 대통령과 함께 이렇게 한 힘을 못 모으는 것들. 어제 뭐 합의사항을 보면 달랑 지금 뭐 이 사실상 어떤 면에서 보면 크게 실용성이 없는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렇다면 그걸 보고 과연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정말 정치권을 안심하고 믿을 수 있겠는가, 또 국민이 안심하고 정부에게 뭐 역할을 맡길 수 있겠는가라는 데 대한 의구심이 들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왜 이런 합의밖에 나오지 못했는지 정말 아쉬움이 많이 남는 그런 회동이었습니다. 예, 이종훈 평론가께서는요? 글쎄요, 전 그래도 그러니까 일단 일본에 대해서 같은 한 목소리를 냈다. 그런 점은 좀 이제 긍정적으로 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남북 정상회담보다 더 성사되기 어려운 남남 정상회담이 일단 성사된 거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과 황교안 대표 사실 뭐 그 사이에 서로 공방을 주고받으면서도 이 회동이 잘 성사가 안 됐는데 일단 그 성사됐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좀 크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뭐 첫 술에 배 부르랴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조금 더 지혜를 모아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인다면 어제 좀 미진했던 부분도 만회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의미 부여는 할 수 있지만 내용 면에서 이제 아쉬운 부분들은 두 분 다 있다고 보시는 것 같은데요. 하루를 지나면서 이 공동 발표문 도출 뒷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회동 전부터 파기에 대해서 운을 띄웠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이야기인데요. 공동 발표문에는 이 얘기가 빠져 있었고 오늘 청와대가 재검토하겠다 이 정도 입장을 밝혔죠. 그 이유를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베 총리에 대해서 불장난을 멈춰라라고 분명한 경고를 보내야죠. 이제 이걸 지적한 겁니다. 이것이 초래할 동북아 안보 질서를 위해한다라고 한 것은 군사정보보호협정 깰 수 있다라는 것을 암시한 거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도 깰 수 있다는 것까지 강력하게 좀 늦추더라고요. 근데 황교안 대표만 반대하시는 그러니까 겁니까? 이 문안만 그렇죠. 이 문안만 봐고는 뭔 말인지 몰라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이 배경 설명을 들어야 이제 아는 거죠. 네. 공감대는 이루어졌는데 황교안 한국당 대표만 반대했다는 얘기예요. 이유가 뭐였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뭐 사실은 이제 한미 동맹이라든가 또 뭐 한일 간의 그 관계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자유한국당이 집권 시절부터도 계속 이제 신경을 많이 써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계속 좀 이제 그 존중해 나가자 이제 그런 취지가 역시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한일 그 군사 정보 그 관련한 그 협정이라는 것 자체가 처음에 시작이 된 것이 이명박 정부 시절에 처음 시도가 됐던 거 아닙니까? 그때 2016년에 비공개로 이제 그 2012년이죠. 12년에 비공개로 이제 진행을 하다가 뭐 어떻게 보면 나중에 이제 알려지는 바람에 논란이 굉장히 됐었고 그때 이제 성사가 결국 안 됐습니다만 그 뒤에 이제 그 박근혜 정부 시절에 와서 이게 마무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그 성사가 됐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그 부분도 좀 의식이 됐을 겁니다. 만약에 이거를 파기한다거나 하면 이 본인들이 집권했던 시절에 그 이뤄놓은 성과들을 다 이제 뒤집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뭐 좀 반대를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미국도 민감하게 보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파기 이야기를 꺼낸 거기도 한데요. 반대로 이제 미국으로부터 우리가 어떤 압박을 받아야 되고 이런 상황들도 있을까요? 글쎄요, 저는 어제 모임에서 이 지소미아, 즉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파기 이야기 나온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이 협정은요, 2016년도에 북핵과 관련돼서 북핵 대응을 하기 위해서 한일 간의 정보 교류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일단 한일 간의 정보라는 것 자체가 보면 사실은 일본이 우리가 가지지 못하는 군사 위성이나 또 초계기라든지 많은 정보들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 안보를 위해서는 굉장히 필수적인 것이고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일본의 지금 경제와 관련돼서 이제 보복을 하고 있는데 굳이 우리가 이걸 안보까지 끌어들여서 우리가 먼저 이것을 공격할 필요가 과연 있는 것인지에 대한 문제. 어떤 면에서 보면 이 경제 문제가 안보 문제로 확전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역할일 텐데 오히려 우리 정부가 만약에 우리 정치권이 이거를 더 안보 쪽으로 확산시켜 버린다면 과연 명분이 뭐가 있을까라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나머지 여야 사당 대표들은 모두 이제 뜻을 같이 했다는 걸 보면 모르겠습니다. 어떤 전략적으로 저는 과연 사당 대표와 대통령이 이걸 뜻을 같이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뭐 정동영 대표의 대표 이야기인데 저는 이 대통령이 동의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여당도 마찬가지고 여당 입장에서 만약에 이 문제를 공식화할 경우에 굉장히 정치적으로 부담이 크거든요. 그리고 이 문제는 결국은 이제 한미일 안보와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고리 역할을 하는 협정이거든요. 네. 자, 그런 상황에서 섣불리 우리가 여야 대표와 대통령 간에 이걸 없애자고 이야기하면 일본 입장에서는 오히려 일본 입장을 우리가 정당화시켜 줘버리는 그런 결과밖에 되지 않습니다. 즉 우리가 먼저 경제 문제를 시작한 것을 우리가 안보 문제로 확전시켜버리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런 입장에 본다면 저는 황교안 대표가 이거를 합의하는 걸 반대하는 것은 저는 잘한 일이라고 봅니다. 즉 이 문제는 결국 우리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좀 로키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괜히 어제 어떤 모임 자체가 오히려 확산시켜버리는 그런 역할을 한 것일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지금 정동영 대표가 이거를 뭐 황교안 대표 혼자 반대했다고 하는데 그건 좀 더 확인해 봐야 될 문제고 오히려 이거는 저는 이 문제를 제기한 것 자체가 일단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근데요, 글쎄요, 문재인 대통령이 전 뭐 이 동의는 절대 안 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오늘 뭐 청와대 설명도 그렇게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쪽으로 확정을 지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정의용 안보실장이 이제 그 자리에 참석해서 한 얘기도 어떤 상황이 좀 변화가 있으면 재검토해 볼 수 있다 뭐 이런 정도의 얘기를 지금 원론적인 얘기를 한 거고요. 그런데 뭐 일부 야당 그 대표가 이런 주장을 전 할 수는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카드로 좀 활용을 해보자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한 건데. 뭐 일부 이제 그 야당 대표들 중에는 좀 강경파도 있을 수 있는 거죠. 다만 이제 그게 이제 정부 정책으로 그대로 집행이 되느냐 여부는 또 다른 문제인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일본 정부도 지금 뭐 우리가 지금 계속 그 보고 느껴서 알고 있습니다만 정부 관계자들이 또는 이제 자민당 관계자들이 계속 흘리는 식으로 이런저런 얘기들을 너무 많이 지금 하고 있잖아요. 우리를 자극하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도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대응은 할 필요는 있다. 그래서 야당 대표들이 어떻게 보면 조금 악역을 맡고 전 나선 그런 그 상황인데 그것 자체를 뭐 비난할 수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리고 발표문에는 국가경제 펀더멘털 및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함께 노력한다. 이런 문구가 들어 있습니다. 이 부분 놓고도 강론이 오갔다고 합니다. 역시 정동영 대표가 이번에는 다른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핵심 소재와 부품 장비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하자. 이게 별 문제가 없는 내용 같은데 이게 합의가 안 됐던 이유가 뭡니까? 이제 현장에서는 소재 부품에 대한 법적 제도적 지원을 강구하자는 것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그렇게 난색을 표명한 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문구가 바뀌었더라고요. 사실은 이게 이제 부품 장비 산업, 소재 산업 이걸 육성할 기회로 삼는다 그런 찬스가 왔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 이게 이제 국민적인 인식인데 이거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왜 이걸 빼려고 하느냐. 근데 한참 실랑이가 있었고요. 네, 이번에도 황교안 대표의 반대로 핵심 소재 법적 지원이라는 문구가 빠졌다는 건데요. 이 부분 반대의 요지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법적 지원이라 하면 뭔가 예산이 따라가니까 일단 예산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정해지지 않는 상황에서 이렇게 이제 합의하는 것 자체가 무리가 있다 이런 판단을 한 것 같은데 저는 이거는 황교안 대표가 너무 작고에만 어떤 얽매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뭐 어떤 정부 차원에서 충분히 이런 어떤 법적 제도적인 지원을 할 수가 있죠. 그럼 뭐 예산 문제는 나중에 추후 논의해도 충분히 되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즉 여야의 어떤 대표 또 대통령과 여야의 대표가 모여서 포괄적 합의를 하는 겁니다. 뭐 시시콜콜하게 예산 얼마 들어간다 이거까지 다 합의를 하겠습니까? 결국 그 문제는 국회에서 논의하면 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산이 얼마 들어가면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 근데 굳이 이거를 갖다가 작구를 해서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니까 그냥 노력한다라고 한다는 것은 오히려 어떤 면에서 보면 어제 모임이 좀 더 어떤 시장에 강한 사인을 보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즉 정부 차원에서 이제 우리가 소재 산업을 육성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어떤 여야 대표와 대통령의 이런 의지를 이런 것으로 표현한 것 자체를 굳이 저는 자유한국당이 어떤 반대를 한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이 문제를 너무 좁게 보는 것이 아닌가, 너무 또 자꾸에만 얽매여서 어떤 큰 틀을 보지 못하는 것인가 아닌가, 좀 그런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네, 이 평론가께서는요? 저는 그 황교안 그 대표가 경제를 잘 모르시기 때문에 이 발생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황 대표나 그 자유한국당 쪽의 그 참모들은 추경안을 먼저 의식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 쪽에서 또는 청와대 쪽에서 추경안에다가
소재산업 육성 관련한 예산을 좀 일부 포함시키자는 주장을 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만약에 용인을 해주게 되면 어제 이제 그런 식의 문구가 들어가게 네. 되면 결국 추경안을 용인하는 것으로 이게 좀 정치적으로 오인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말려들지 않겠다라는 의식이 강해서 네. 이걸 거부를 한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이 대목에서 그 황 대표가 경제를 좀 더 아시는 분이고 하다면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갔어야 되는 거죠. 소재 산업 관련해서 우리가 그동안 뭐 불화수소 생산을이라든가 이런 것, 에칭가스 이런 생산들이 제대로 안 됐던 그런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환경 논리 때문에 그랬던 거거든요. 환경 관련한 여러 가지 규제, 진보 진영에서 주로 얘기를 많이 했던 그런 것들이 받아들여지면서 사실은 이 산업 관련한 그 업체들이 생산 시설을 확장한다거나 이게 불가능했던 거거든요. 그렇다면 오히려 그 이번 기회에 소재 산업뿐만 아니고 전반적으로 이 산업계의 규제를 좀 확 풀자라는 주장을 했다라면 훨씬 보수 정당 대표로서 면모가 좀 살지 않았을까. 그리고 보수 정당을 지지하는 경영계 쪽에서도 환호를 보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네, 핵심 소재 지원에 황교안 대표가 내보인 반대표에 대해서는 두 분 다 조금 아쉬운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의 만찬은 원래 예정돼 있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 대통령이 제안을 했다고 해요. 무산되는 과정에서도 비슷한 장면이 나왔었던가 본데요. 들어보시죠. 7시쯤 됐을 때 이제 시간이 많이 갔으니 저녁을 같이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저는 문 대통령이 정말 열린 자세를 보이는구나. 그때 자유한국당 대표께서 일정이 있어서 저는 참석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깨졌습니다. 정치는 통 크게 해야 합니다. 네, 황교안 대표가 실제 일정이 있긴 있었던 거죠? 뭐 있었겠죠. 예. 근데 이제 원래 이제 이런 정상 어떤 뭐 영수회담이나 여야 대표회담은 형식이나 내용에 있어서 미리 사무총장들 간에 사전에 합의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일단 어제 합의된 것은 이제 4시부터 6시까지 회의를 한다. 그다음에 어떤 식사 없이 한다. 이 정도만 이제 합의가 된 거죠. 이제 그런 면에 볼 때는 이제 돌발적인 어떤 이런 상황 변화는 어쩌면 야당 대표 입장에서 보면 좀 내가 대통령한테 말려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막 이런 우려를 한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제 지금 다른 야당 대표들 같은 경우는 어떤 면에서 보면 1대4의 구조가 되지 않습니까? 뭐 지금 말발이 있으신 지금 정동영 대표나 심상정 대표 앞에서 황교안 대표가 제대로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 그런 것들을 상당히 의식을 해서 자칫하면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대통령과 다른 당 대표들이 만드는 이런 프레임에 본인이 이제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거절을 한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어떤 면에서 보면 좀 더 적극적으로 생각하면 좀 주도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저는 어제 아쉬움이 남는 게 황교안 대표가 이제 한일 관계에 대해서 뭐 대통령한테 이제 특사도 파견해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제1야당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좀 냈으면 하는 아쉬움이 들었어요. 자, 그게 뭐냐면 결국은 1965년도 한일 기본조약에 대한 정신들을 존중해야 된다라든지 또 거기 속에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든지 뭐 이런 구체적인 안들을 제시를 해줘야지. 대통령도 사실 어제 특사 파견에 대해서 아니 지금 아무것도 실무적으로 없는데 특사만 가면 문제가 있지 않냐. 그건 맞는 말씀이거든요. 그렇다면 어떤 면에서 보면 제1야당이 정부를 향해서 대통령에 의해서 안을 제시를 할 때 자,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자, 하십시오. 하고 제시를 하면 또 그리고 저녁 모임에서도 좀 본인이 주도를 하면 당연히 어떤 면에서 보면 황 대표의 위상이 높아졌을 것인데 물론 아직 저는 그런 준비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하는 그런 굉장히 아쉬움이 있고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것을 정말 제1야당의 대표로서 전국을 주도한다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좀 놓친 측면 그것도 솔직히 아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네, 어제 뭐 축사 일정이 있었던가 본데 회동이 길어지면서 결과적으로 그 일정 소화를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럴 바에야 간만에 회동 좀 자리를 길게 이어갔으면 하는 정동영 대표의 아쉬움이 나타났었던 것 같은데요. 근데 쭉 보다 보니까 정동영 대표가 지금 각기 다른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서 그리고 또 당 회의에서도 계속해서 황교안 대표 이 이야기를 하나씩 꺼내거든요. 네. 이거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이제 아무래도 정동영 그 대표가 황교안 대표보다는 확실히 정치력이 좀 있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이제 본인의 존재감도 좀 더 부각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좀 활용을 사실은 좀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데 사실은 이번 그 회동 같은 경우에 황교안 대표가 결단을 내림으로써 해서 성사됐던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잖아요.
1대1 회동을 포기했다는 거죠. 과감하게. 네. 자, 거기까지는 좋았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했어야 될까?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완전히 그 본인이 주도할 수 있는 판일 수도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확실하게 정치력을 보여줄 수 있는 네. 그런 결정적인 계기였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뭐 주인은 아니지만 주인은 뭐 어찌됐건 청와대에 계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죠. 하지만 분명히 누가 보더라도 주빈이잖아요. 자, 그렇다면 주빈으로서 그 좌중을 다 이렇게 압도를 하면서 사실은 이제 좀 더 그 통 큰 제안들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제시를 하면서 본인이 완전히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그 상황을 만들 수도 있었는데 좀 옹색하게 돼버린 거죠. 결과적으로는 네. 판은 본인이 벌렸는데 정작 그 판에 들어가서 자기는 그냥 반대만 하다가 나온 그런 사람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 관련해서는 앞으로 자유한국당 쪽에서 황교안 대표 스스로도 그렇지만 네. 참모진들이 전략을 좀 잘 짜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저는 정동영 대표의 좀 태도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보통에는 정상들 간에 네. 어떤 야당 대표와 또 대통령과의 만남은 이렇게 시시콜콜하게 공개하는 게 과연 필요한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모임은 국민들한테 자 우리가 하나가 됐습니다. 네. 힘을 모았습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근데 하루도 안 돼서 자 이렇게 차이 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면 앞으로 이런 모임을 어떤 면에서 가지면 제1야당 대표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스럽지 않겠습니까? 네. 나가는 걸 시시콜콜하게 옆에 앉아서 다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걸 사실 1대1 회담을 하자고 한 거거든요. 저렇게 옆에서 사람들이 있어서 다 공개를 해버리고 저 사람은 저렇게 했고 이 사람은 이렇게 했고 해버리면 이거 과연 하루가 지났는데 이 효과가 거의 없어져 버렸습니다. 지금 벌써 보면 정말 이렇게 어렵게 1년 4개월 만에 정말 대통령과 여야 대표들이 모여서 정말 한 번 모여서 정말 일본을 향해서 우리가 힘을 모으자라고 으쌰으쌰 했는데 문제는 하루가 지나서 저 사람은 저렇게 해서 반대했고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서 반대했고요. 이렇게 해서 아무것도 안 돼서 이야기를 하면 물론 뭐 이렇게 시시콜콜하게 드는 사람이 좀 좋지만 네. 그럼 과연 이렇게 정말 각 당 대표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차이는 줄이고 공통된 것은 늘리고 이렇게 해서 자 우리 정치권이 이렇게 하니까 국민들 안심하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저는 대권 후보로 출마하셨던 정동영 대표의 올바른 자세가 아닌가라는 걸 좀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황교안 대표 어제 회동 분위기에 대해서 좀 점수도 매겨보고 하는 것은 황 대표에게 이번 회동이 제1야당 대표로서 대역 공개 협상 데뷔전이었기 때문이죠. 당내 평가를 들어보겠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입니다. 어제 우리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님의 정말 통큰 결단과 제안으로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회동이 있었습니다. 5당 대표 회동이지만 사실상 나 홀로 야당으로 가셔서 정말 하실 말씀 다 하시고 우리 민심을 잘 대변하시고 국민의 목소리를 잘 전달해 오시고 정말 노력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당대표님께 박수 한번 크게 쳐드립니다. 네,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정동영 대표가 황교안 대표 이야기를 여러 번 하기도 했으니까요. 제1야당 대표로서의 존재감은 좀 확실히 어제 보여줬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좀 아쉽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그러니까 정치력이 아직까지는 조금 부족하다라는 게 이제 어제도 좀 다시 한번 확인이 된 게 아닌가 좀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어제 같은 자리는 본인의 존재감을 조금 더 부각시킬 수 있는 자리였고 또 최근에 리더십 관련해서 당내 외에서 지금 뭐 약간 우려 섞인 시각도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또 이제 컨텐츠 부족이다 뭐 이런 지적도 좀 나오고 있는 그런 그 상황이고 특히 경제가 좀 약한 것 같다 이런 이제 분석까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다면 이제 훨씬 더 그와 관련해서 준비를 잘해가지고 갔어야 되는 것이고. 방어에만 너무 치중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어제 같은 경우는 상당히 공격적으로 갔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공격적이라고 하는 게 비판 위주로 간다기보다는 그러니까 공격적인 선제적인 제안 위주로 조금 더 그 구상을 했더라면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 네. 뭐 들리는 얘기로는 황 대표가 이번에 가면서 가기 전에 경제 관련해서 굉장히 공부도 많이 하고 가셨다고 하던데요. 네. 그러니까 경제 관련해서도 좀 통 큰 제안들 특히 재계 쪽에서 굉장히 환영할 만한 얘기들을 많이 쏟아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였는데 그거를 놓친 부분은 조금 아쉽지 않을까. 본인도 아마 또는 그 참모진들도 지금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워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아까 누차 말씀드리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제1야당이 이제 수권 정당, 대한 정당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굉장히 절호의 기회였단 네. 말이죠. 자, 그렇다면 이 모임이 사실 회당이 있기 전에 사실은 자유한국당에서는 이제 일본 전문가도 초청해서 강의도 듣기도 하고 뭐 또 회의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부에서는 지금 아니 정부를 동의하는 것은 뭐 애국이냐 매국이냐로 뭐 이분법적 나누고 지금 뭐 편가르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좀 그렇다면 제1야당 입장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이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것에 대한 우리 당의 어떤 의견은 이거다. 네. 라고 저는 이야기를 했어야 된다고 봐요. 그것이 어떤 면에서 보면 자칫 여러 가지 친일적이다라는 들을 수 있겠지만 결국은 국가의 미래와 관련돼서 정말 제1야당이 저렇게 고민하고 뭔가 대안을 만들어 왔구나. 그리고 그걸 대통령한테 이야기를 하면서 자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들을 보면 아 역시 야당이 달라졌구나. 그동안 반대만 하는 당이 아니구나라는 네. 인상을 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저는 백화점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했다. 적폐청산 등등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초점이 흐려져 버린 것이죠. 그렇다고 보면 어제 같은 경우는 일본 문제와 관련해서 야당의 어떤 대안들을 좀 더 세밀하게 제시를 했더라면 정말 박수를 좀 받아 있었을 텐데 네. 여전히 준비가 좀 부족한 게 아닌가. 그러면서 본다면 지금 어떤 자유한국당의 전체의 모습과도 저는 똑같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그냥 단순히 특사 보내라. 라고 이야기만 한다면 이건 해결점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정부보다는 좀 더 나은 안을 제시해야 되는데 그것이 없어서 굉장히 아쉽습니다. 네. 어제 회동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과 황교안 대표가 90초 정도 짧게 독대하는 장면이 상당히 주목을 받았습니다. 과연 어떤 이야기를 나눴을까 궁금증이 많은데 일단 황교안 대표 확대 해석은 경계하는 모습입니다. 들어보시죠.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에게 1대1 회동 제안 받으신 거 맞으신가요? 없습니다. 아직은 없습니다. 1대1 제안 받은 거 없어요. 혹시 따로 다음에 보자 이런 얘기 같은 것도 없었나요? 또 이런 기회 자주 갖자고 그랬죠. 그때 같이. 창까지 따로 회동하실 때는 그런 얘기 없나요? 예, 같이 다음에 또 자주 보자 이런 얘기는 같이 있는 자리에서 저도 했고, 네 그렇습니다. 대표님 어제 비상 대응. 네, 오늘 1대1 단독회담을 제안했다. 이제 이런 기사가 뜨면서 이제 그걸 확인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어떻게 실제로 있었다고 하나요? 글쎄요, 시간이 너무 짧았죠. 한 1분 30초 그 정도 네. 90초밖에 되지 않는데 거기서 많은 이야기를 못했을 거고 다음에 따로 한번 합시다. 그렇게 합시다. 이 정도 이야기 정도가 같지 않는가 생각이 되는데 원래 이렇게 영수회담, 정상회담 열리면 항상 이런 게 나중에 정책 해석을 많이 않습니다. 네. 그다음 역대 회담을 보면 잘하다가도 뭔가 따로 만나는 거에 대해서 뭔가 묵계가 있지 않느냐, 뭔가 어떤 정책 거래가 있지 않느냐 그런 게 항상 어떤 면에서 보면 있어 왔거든요. 네. 이번에도 보면 이제 일본 이 90초간의 만남에서 무슨 이야기가 갔을까라는 게 나오는데 저는 아마 황 대표 입장에서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물론 만난 것도 좋지만 진짜 한번 둘이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한번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그런 제안을 한 것 같고 대통령도 그런 게 한번 만들어 봅시다 라고 아마 했지 않겠는가라고 어떤 긍정적인 좀 상상을 하고 싶습니다. 네. 지금 공식적으로는 청와대나 황교안 대표 쪽에서나 1대1 단독 회담 이야기가 있었던 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추측들을 낳게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네. 이런 내용이 아니었으면 1분 30초 동안 두 분이 무슨 대화를 나누신 걸까요? 이것 외에 두 사람이 할 얘기가 없었다. 단순히 날씨 얘기를 나눴을 것 같지는 않고 보통 이제 그 중요한 얘기는 만찬 뒤에 짧게 끝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고위직 간의 회동일수록 더욱더 이제 그렇기 네. 때문에 1분 30초가 짧다고는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그 글자 숫자로 따지면 한 600자 정도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네. 절대로 짧은 그 시간은 아니고요. 그리고 분명히 저렇게 이야기를 했다면 뭔가 이야기할 거리가 있었기 때문에 이야기했을 것이다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 다 있는 자리에서 하지 굳이 저렇게 네. 창가 쪽으로 이렇게 따로 가자고 해서 이야기할 예.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역시 이제 그 1대1 회동과 관련한 딱 1대1 회동이다라고 그런 표현은 쓰지 않았다 하더라도 네. 그런 식의 제안을 했을 가능성이 가장 높지 않나. 그래서 기자들도 그런 정도의 상상력을 발휘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어찌됐건 황교안 대표가 통큰 제안을 좀 한 거잖아요. 결단을 내린 거고 1대1 회동을 이제 포기하는. 자,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도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1대1 회동을 다시 제안했을 가능성, 또 제안을 하는 것이 또 마땅하기도 네. 하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억측은 아닐 것이다, 오히려.
청와대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분 다 어느 정도 이런 교감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계속해서 황교안 대표의 반대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그렇다면 황교안 대표는 어제 회동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아직도 우리 해야 할 일들이 많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초당적인 협력을 한다고 했지만은 그게 또 잘 이루어지겠나. 우리는 지금 당장 우리 당내에 특위를 만들어서 일본 내경제 보복에 대한 대응팀들을 가동을 시키려고 합니다. 경제를 살리는 일, 또 안보를 정말 튼튼하게 지키는 일, 이런 것들이 다 우리들의 과제라고 생각을 하면서 숙제, 제 마음속으로는 숙제를 좀 많이 받아왔습니다. 네. 초당적 협력을 한다고 했지만 잘 이루어지겠나 이런 묘한 뉘앙스를 남겼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어제 회동 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보이세요? 글쎄요, 그러니까 큰 기대는 안 하는 것 같다, 뭐 이런 느낌이 좀 들죠. 네. 그런데 사실은 오히려 반대로 좀 말씀을 하셨더라면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이번에도, 들어요. 네. 그러니까 그건 아니 뭐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그 얘기가 아니고 본인 개인의 어떤 어떤 향후의 어떤 정치 그 행로와 관련해서도, 그러니까 과거 같은 경우에 이런 영수회담을 하거나 하면 그러니까 상당히 자기과시적인 그런 네. 어떤 자기적인 해석들을 야당 대표들이 밖에 나와서 많이 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 내가 대통령과 만나서 이렇게 중요한 얘기를 했어. 대통령한테 난 이렇게 존중받는 사람이야. 라고 또 함으로 해가지고 또 약간 정치권 내에서 그 존재감이 좀 커지는 네. 그런 그 측면도 있기 때문에 좀 그래 왔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어제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뭐 그 잠깐 창가에서 이야기한 자리에서 1대1 딱 회담이라고 얘기 안 했지만 뭐 자주 봅시다라는 얘기가 정도가 네. 나왔으면 사실은 그 정확하게 정치적인 워딩은 어떻게 나와야 하냐면 나는 1대1 회담으로 이해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게 맞고 네. 어제 그 회담을 통해서 뭐 서로 의견이 다른 바도 있었지만 상당히 또 합의되는 부분도 많이 찾았다. 공통분모도 많기 때문에 앞으로 그 부분을 발전시켜 나갈 것이고 초당적인 협력을 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 나는 뭐 적극적으로 할 것이다라고 오히려 이야기를 하셨으면 훨씬 더 개인적으로도 좋지 않았을까 이런 네. 생각입니다. 뭐 앞서 정동원 대표가 한 이야기랑 좀 비슷한 겁니까? 좀 통 큰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뭐 이렇게 그렇죠.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자, 여기까지 어제 회동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고요. 이번에는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어렵게 문 열어놓고 허무하게 문 닫는 국회 상황, 주제어 영상으로 먼저 보시죠. 추경을 볼모로 한 정쟁이 반복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말 큰 자괴감을 느낍니다. 제가 협상 당사자가 아니었으면은 이거보다 더 강력하게 비판하고 또 비난도 하고 싶습니다. 군 기강 회의에 대해서 적어도 진실을 밝히는 국정조사를 하거나 아니면 그 책임을 묻는 해임 건의안 표결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해법은 하나입니다. 국방부 장관 해임 건의안은 여당이 양보해서 국회의 결정에 맡기고 야당은 민생 법안과 추경안 처리에 협조하는 것입니다. 추경안 심사가 물리적으로 오늘 내에 할 수가 없답니다. 본회의는 오늘로써 기한이 끝나기 때문에 연장이 안 됩니다. 다음 주 월요일 11시에 의장님 주재로 3당 원내대표 회동을 갖기로 했습니다. 오늘로써 6월 임시국회 끝났잖아요. 새롭게 좀 논의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외교통일위원회에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 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 다음 주 월요일 날 이 촉구 결의안을 처리하는 것으로 합의를 했고요. 아니 그렇게 어렵게 문을 열어놓고요. 결국 빈손으로 네. 끝나게 됐습니다. 마지막 원내대표 회동의 결론은 뭔가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 지금 이제 야당에서 요구하고 있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해임 결의안 또 이제 국정조사 네. 이걸 뭐 여당에서 못 받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결국 그러면 추경안을 통과시킬 수가 없다.
그리고 지금 주말에 다시 만나서 네. 다시 협의를 하겠다는 그런 것인데요. 저는 이런 우리 국회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일본이 우리 국회 지금 모습을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 네네. 야, 한국은 좀 더 밀어붙여도 되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우리 국회가 보여주는 모습. 더군다나 저는 이 시시비를 좀 따지자면 지금 일단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 결의안이야 국정조사를 다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네. 자, 지금 최근에 일련의 사태를 보면 국방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노출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방부 장관 해임 결의안도 이건 결의안이지 이게 해임하는 안은 아닙니다. 네. 그럼 정부가 알아서 하면 대통령이 알아서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굳이 이걸 표결을 왜 못하게 하는 것인지 전 납득할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야당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국방에 어떤 구멍이 뚫렸는데 야당도 그냥 이걸 모르쇠 하고 넘어갈 수 있는 네.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당 입장에서는 추경안이 정말 급하다고 한다면 정말 두 개 중에 하나는 받아둬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네. 둘 다 안 받겠다 그러면 야당 입장에서는 이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 굴욕 같은 것이죠. 자, 그러면 지금 여당이 저런 식으로 해서 정치를 풀어가는 것 자체가 이 추경안은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까? 그러면 추경안이 그렇게 급하다고 한다면 저는 이 결의안이나 국정조사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국정조사 왜 못하겠습니까? 이게 법으로 다 돼 있고 국회의원들이 조사를 하겠다는데 그것까지 하지 말자고 하면 국회가 뭐하러 있겠습니까? 그리고 국회가 이 네. 장관들 해임 결의안도 할 수가 있는데 저는 여당의 태도가 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일단 여당과 야당 어디서부터 입장차를 좁혀야 되는지 한번 협상 당사자인 새 원내대표의 이야기 차례로 들어보고 나서 이야기 이어가 보죠. 추경을 불문한 정쟁이 반복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말 큰 자괴감을 느낍니다. 제 협상 당사자가 아니었으면은 이거보다 더 강력하게 비판하고 또 비난도 하고 싶습니다. 군 기강 회의에 대해서 적어도 진실을 밝히는 국정조사를 하거나 아니면 그 책임을 묻는 해임 건의안 표결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해법은 하나입니다. 국방부 장관 해임 건의안은 여당이 양보해서 국회의 결정에 맡기고 야당은 민생 법안과 추경안 처리에 협조하는 것입니다. 결국 쟁점은 정경도 국방부 장관 해임 건의안인데요. 어떻게 보세요, 이종훈 평론가께서는? 그러니까 이번 일과 관련해서 굳이 책임을 따지자면 이인영 원내대표 책임 6, 나경원 원내대표 책임 4,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두 거대 정당의 원내대표들의 정치력 부족. 이것이 가장 결정적인 전 이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어찌됐건 19일 날 국회 본회의 열어서 추경안 처리하기로 합의를 했잖아요. 그게 다시 이제 이 국회 정상화를 하게 된 가장 큰 명분 네. 아닌가요? 자, 그러면 그건 처리를 어떻게든 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사실은 자유한국당 쪽에서 원래 예정되지 않았던 얘기 안 됐던 새로운 어떤 안을 들고 나온 건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정경도 국방부 장관 해임안이랄지 네. 또는 이제 국정조사권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새롭게 꺼내놓은 카드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걸 여러 형태로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 전 있었다라고 저는 네.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정경도 국방부 장관 해임안을 정의받기 어렵다면 국정조사는 받았어도 저는 큰 문제가 없었다. 그리고 오히려 국정조사를 수용하는 과정을 통해서 또 네.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과정을 통해서 정부 쪽에서도 그동안 설명이 미진했던 부분이 있었으면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듣자니까 뭐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네. 국정조사는 좀 받고 추경안을 통과시키는 쪽으로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냐는 얘기도 있었다고 그러는데 민주당 안에서 그런 목소리가 있었는데 지도부에서는 그렇죠. 왜 그 부분을 안 받아들여졌을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게 지도부가 이제 판단을 내려야 되는 거고 설령 이제 그 국정조사 받는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가 좀 반대를 하거나 약간 좀 우려를 제기할 수는 있다고 봐요. 네. 그렇다 하더라도 이거는 그 원내대표 선에서 사실은 끊어줘야 되는 문제인 거죠. 그래서 결단을 내렸어야 되는데 이인영 원내대표가 결국은 결정을 못 내렸던 부분이 좀 아쉽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19일, 22일 본회의 제안한 것을 민주당 쪽에서 거부를 했는데 이건 어떤 이유로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결국은 야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과연 그러면 그동안 그렇게 이야기했던 추경을 과연 할 생각이 있는 것인가에 대한 저는 의문이 솔직히 듭니다. 네. 예를 들어 뭐 내부에서는 뭐 추경 포기하자는 이야기를 하는데 추경이 시기적으로 지금 좀 늦어졌다. 늦었죠. 뭐 이런, 많이 늦었죠. 예. 그러면 어떤 면에서 보면 여당은 국정에 대한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뭔가 정치적인 산물을 만들어내야 되는 게 여당의 책임이에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결론은 누가 잘못된 따지는 간에 결론은 일단 여당의 책임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문희상 의장이 저렇게 지금 낸 이유가 뭐냐면 결국 그래도 뭔가 만들어 보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국민들이 그렇게 기대를 했고 지금 상황이 어렵고 그다음 우리 기업들은 지금 각자 도생하느라고 지금 일본으로 중국으로 다 지금 뛰어다니지 않습니까? 뭔가 물량 확보를 하기 위해서 정말 필사의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어요? 그러면 최소한 국회 차원에서 뭔가 이들한테 도움은 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국회 차원에서 지금 국방도 많이 문제가 됐었고 하면 여당에서 정치적으로 충분히 어떤 면에서 보면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오히려 지금 여당이 제가 볼 때는 너무나 많은 고집을 부리는 게 아닌가. 예를 들어서 뭐 다 못해준다. 추경만 통과시켜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야당이 이걸 통과시켜 주겠습니까? 네. 지금 헌정사상 첫 추경 무산 위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에서 이미 뭐 추경이 시기적으로 늦어서 포기를 한다. 만약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모양새가 참 굉장히 나빠지는 거죠. 그 추경이 명분도 잃고 뭐 어떻게 보면 실리도 잃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잃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번 추경안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좀 정체성이 좀 불분명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제 경제 위기 국면, 경기 하강 국면을 생각하면, 그러니까 추경을 제대로 하려 그랬으면 훨씬 대규모 추경을 했어야 되는 것이고, 한데 처음 출발을 어떻게 출범을 시켰냐면 그 뭐 여러 가지 강릉에서 화재 사고도 발생했고 하니까 그런 재재난 관련한 그런 추경을 하겠다. 그래서 소규모 추경으로 출발을 시켰단 말이에요. 자,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상황이 벌어지니까 이것저것 갖다 붙인 이런 형국이 돼버렸다는 겁니다. 약간 누더기 추경안 비슷하게 이제 추진이 됐던 것. 이제 그런 것이 이제 근본적인 좀 문제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그렇게 정체성이 불분명하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여당 내에서도 이게 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걸 반드시 뭐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확신이 의원들 사이에서도 좀 없었던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시점도 이제 결국 그러다 보니까 흐지부지하면서 놓치게 한두 번 결정적인 대목에서 놓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것들이 겹쳐져서 지금 상황까지 왔는데 지금 사실은 추경안 처리를 해도 크게 실효성은 없을 겁니다. 이건 뭐 비단 뭐 저뿐만 아니고 경제 전문가들이 대체로 다 하고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예, 그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추경을 완전히 손에서 놓은 건 아니고 일단 논의는 계속 하기로 했잖아요. 지금 이런 분위기 속에서 다음 주에 뭐 그러면 극적으로 협상이 될 가능성은? 저는 그렇게 돼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여당이 이런 상황에 추경 하나 통과시키지 못하는 정치력이라면 저는 여당할 자격이 없다고 봐요. 역대 우리가 정당들 다 보면 그래도 어떤 면에서 보면 여당은 물건을 만들어내거든요. 국민들한테 안심을 시키죠. 자, 이렇게 지금 몇 달 동안 지금 끌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추경청에 아주 귀에 따갑도록 많이 들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을 설득 못해서 지금 결국 통과 못 시키고 이제 본회의상으로 넘어간다. 자, 이제부터는 이제 휴가철 아니겠습니까? 9월 달부터는 이제 정기국회입니다. 그럼 본회의상이에요. 이제 넘어가면 그 추경을 이제 할 수 있는 명분이 별로 없어지는 거예요. 자, 그렇게 그러면 경제 지금 사실 어저께 발표한 한국은행이 발표한 것 같으면 지금 2.2% 했지 않습니까? 저는 더 내려갈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결국 책임은 여당의 책임으로 돌아오는 거거든요. 뭔가 이 추경은 제가 볼 때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인 도움보다는 심리적인 거예요. 그만큼 우리 정부가 하고 있다라는 심리적인 것에 있으지 실제로 저는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없어요. 그렇다면 여당 차원에서 그렇게 끌어왔고 그렇다면 마지막에 이제 꼭지만 따는 거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마지막 지금 거기서 지금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아마 이 주말 사이에 정말 여야 원내대표들이 결단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는 여당의 저는 양보가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국가 위기 상황에서 초당적 대응을 해보겠다고 했지만 뒷이야기 들어보니까 매끄럽지 않았고 국회는 계속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국민들 속만 타는 상황이네요. 지금까지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이종훈 정치평론가와 이야기 함께 나눴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제5호 태풍 다나스가 한반도를 향해 조금씩 다가오고 있습니다. 태풍특보가 발령되면 안전을 위해 외출을 피하고 하천이나 해변, 저지대에 주차된 차량은 안전한 곳으로 옮기셔야 합니다. 안전사고와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대비책을 이윤재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도로는 갈라지고 다리는 부서졌습니다. 농작물은 흙탕물에 잠겨 엉망이 됐습니다. 지난해 10월 남부지방을 핥히고 지나간 태풍 콩레이가 남긴 상처입니다. 강한 태풍의 위력을 이겨내기는 힘들지만 미리 대비하면
안전사고와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도로 침수가 예상되면 외출을 삼가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물에 잠긴 길이나 자재가 많은 공사장은 피해야 합니다. 또 침수된 도로에서 감전사고를 막으려면 가로등이나 전신주, 입간판도 조심해야 합니다. 불법 입간판 이제 주변이 침수됐을 때 누전이 발생하거든요. 그래 입간판 주변에 한 3에서 5m 정도까지는 감전 오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그런 입간판 주변을 피해서 운전할 때는 물에 잠긴 곳은 피해 아는 길로 천천히 달리고 저지대에 세워둔 차는 미리 옮겨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비바람이 몰아칠 때 바다 가까이 다가가면 파도에 휩쓸린 위험이 큽니다. 또 해안가 저지대는 침수 우려가 큰 만큼 안전한 곳으로 미리 대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안가에 그 태풍 발생 시에 접근하는 건 이제 금지되어 있고요. 특히 이제 해일 범람 우려 지역은 대피 준비를 하시는 게 현명한 방법입니다. 또 TV나 라디오, 인터넷 등으로 태풍 이동 경로와 기상 정보를 수시로 확인해야 안전을 지킬 수 있습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프로야구 전반기가 SK의 싱거운 선두 독주로 마감됐습니다. 반면 가을 야구 막차인 5위 싸움은 치열해서 후반기가 기대됩니다. 서봉국 기자의 보도입니다. 시즌 일정의 65% 이상을 소화하고 올스타 휴식기에 돌입한 현재 팀 순입니다. 1위 SK가 2위 키움을 무려 6게임 반차로 밀어내며 과거 왕조 시대 재현을 위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비결은 홈런 군단의 명성에 걸맞는 장타력. 팀 타율은 4위지만 최정 롬에게 홈런왕 집안 싸움 덕에 홈런수 1위를 기록했습니다. 전반기 각각 11승과 13승을 올린 원투펀치 김광현, 산체스를 포함한 최강의 선발 로테이션과 구원 2위 하재훈이 버틴 불펜진도 든든하게 마운드를 지켰습니다. 2위로 시즌을 마쳤던 지난해와 달리 3강으로 꼽히던 키움 두산을 여유있게 따돌린 채 한국 시리즈 직행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 SK가 워낙 잘 나가고 있고 팬들 앞에서 좋은 피칭으로 좋은 이기는 경기 계속 보여드리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소 김이 빠진 선두 다툼과는 달리 한 게임 반차인 NC, KT의 5위 싸움은 안개 속입니다. 5위 NC가 흔들리면서 5할 승률이 무너진 사이 꼴찌 단골 손님이었던 6위 KT가 투타 짜임새를 앞세워 9연승 등으로 약진하면서 맹추격하고 있습니다. 7위와 8위인 삼성, 기아 역시 가을 야구를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네 팀의 각 축이 다음 주 금요일 재개되는 후반기 흥행 카드가 될 전망입니다. YTN 서봉국입니다. 최하위로 전반기를 마감한 프로야구 롯데 양상문 감독과 이윤원 단장이 동시에 사임해 당분간 공필성 코치 대행 체제에 돌입합니다. 양 감독은 열정적으로 응원해 주시는 팬 여러분께 죄송하고 기대에 많이 부족했으며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K리그에서 울산과 함께 치열한 선두 경쟁을 하는 전북과 서울이 이번 주말에 맞대결합니다. 베테랑 골잡이 이동국 그리고 박주영의 맞대결과 이적생 효과 등 볼거리가 많습니다. 김재형 기자입니다. 서울 박주영은 최근 인천과 홈 경기에서 환상적인 득점을 터뜨리며 팀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시즌 5번째 득점과 함께 박주영은 K리그에서 3년 만에 두 자릿수 공격 포인트를 달성했습니다. 5개를 기록한 도움의 경우 한 시즌 개인 최다 기록입니다. 제2의 전성기를 맞은 박주영은 리그 1위 전북과의 시즌 2번째 맞대결을 기다립니다. 서울이 전북전에서 4연패를 포함해 최근 6경기 승리가 없는 만큼 박주영의 거는 기대는 큽니다. 골을 넣으면 좋겠지만 골을 넣고 안 넣고 문제가 아니라 그 팀으로서 저희가 전북을 어떻게 상대를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전북은 이동국을 내세워 서울 박주영과 베테랑 대결을 펼칩니다. 올 시즌 18경기에서 6골을 터뜨린 이동국은 최근 5경기에서 3골을 기록하며 기세를 올렸습니다. 더구나 이동국에겐 든든한 지원군도 생겼습니다. 리그 도움 1위를 달리는 김승대가 이적을 통해 전북에 합류해 특급 도우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말 편하게
골 넣을 수 있도록 저 옆에서 최선을 다해서 저도 지금 도움만 해야 되니까 골대 앞에만 있어주세요. 리그 1위 전북과 3위 서울의 승점 차는 3점. 만날 때마다 으르렁대는 두 팀의 대결은 선두 경쟁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전망입니다. YTN 김지영입니다. 양희영과 이미림이 LPGA 투어 팀플레이 대회에서 이틀 연속 선두권을 지켰습니다. 두 선수는 미국 미시간주에서 열린 2라운드에서 6언더파를 합작해 중간 합계 9언더파로 공동 선두의 한타차 공동 4위에 자리했습니다. 전인지와 리디아고, 지은이와 김효주, 최나연과 신지은은 공동 10위 그룹을 이뤘습니다. 현재 5호 태풍 다나스는 소형급의 약한 세력을 유지한 채 서귀포 남서쪽 약 230km 부근 해상에서 시속 30km의 속도로 북상하고 있습니다. 태풍의 강풍 반경이 약 250km인 점을 감안하면 현재 제주도는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태풍 다나스는 내일 새벽 제주도 서쪽 해상을 지난 뒤에 오전 11시쯤에는 전남 진도 부근에 상륙하겠고요. 이후 남부 내륙을 거친 뒤에 동해상으로 진출하겠습니다. 이렇게 태풍이 가까워지면서 제주도와 남해 먼바다, 서해 남부 먼바다에 이어서 전남 내륙과 앞바다에도 태풍 경보가 발효됐는데요. 내일 오후에는 그 밖에 남부와 동해남부 전해상으로 태풍특보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제주도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보라색으로 표시된 지역에는 시간당 5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밤사이 비는 전국으로 확대하겠고요.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그야말로 물폭탄이 쏟아지겠습니다. 앞으로 이들 지역에는 최고 500mm 이상, 남부 내륙에도 200mm가 넘는 큰 비가 내리겠습니다. 산사태나 축대 붕괴, 저지대 침수 피해 등 호우 피해가 우려되니까요. 대비를 철저히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중서부 지역에는 10에서 70mm가량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센터였습니다. 태풍의 영향권에 들어가는 주말 대비 잘 하셔서 안전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태풍 관련 소식은 YTN에서 실시간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금요일 뉴스나이트 마칩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십시오.